아이고 볼까요? 허이자 허이자 허이자. 자, 우선 오늘 초입에 이제 해볼게 바로 그 유명한 흑채복사 이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화학과를 가면 흑채복사 이론을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왜냐면 이건 매우 물리학적이고 화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서울대 화학과를 간다고 해서 흑채복사 이론을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 때 이걸 공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영재고 혹은 과학고에 학교 화학 내신 기출에 흑채복사가 나와. 참 이상한 일이지. 뭐 물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화학 시간에 참 알 수 없어요. 네. 뭐 여하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화학자로서 공부할 필요가 1도 없다고 생각하는 주제이지만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뭐 해봐야죠. 자, 보자. 우선 첫 번째, 이 흑채. 자, 그야말로 블랙보디.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그냥 뭐냐면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흑채, 이게 뭐냐? 그 왜 머리숱 없으신 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착착 뿌려가지고 머리숱 많게 보이는 거. 그게 뭐야? 똑같은 멘트 아니에요? 그 흑채. 그냥 생각이 났어요. 뭘 그럴 수도 있지. 뭘 자. 어제거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얘는 출입하는 에너지가 같아가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든 것을 흑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수도꼭지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콸콸콸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그릇을 이렇게 담아주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물이 이 그릇에 차들어가겠죠. 그럼 물이 쭉 차들어가서 물이 점점 차들어갈 텐데 어느 수준에 딱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콸콸콸 쏟아질 때 더 이상 그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새 나올 거라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 물의 높이니까 수위라고 합시다. 그게 변해요, 일정해요? 그릇이 정해져 있다면 물의 높이가 일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의 높이가 일정해진 상태에서 자, 들어오는 물의 양, 빠져나가는 물의 양 당연히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겠죠? 그런 상태의 요 대상을 요걸 흑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이 여기 있는 이 그릇 자체를 물체라고 하고 들어오는 물을 에너지라고 한다면 공급되는 열량과 나가는 열량이 같아서 그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게 뭐로 나타난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흑채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물체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바로 태양.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자, 태양이 뜨끈뜨끈하게 온도가 유지된다는 거 맞는데요. 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구는 또 누구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요? 주로가 아니지. 대부분 무조건 거의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그 열을 지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열을 계속 받아두는 게 아니라 열을 받아둔 상태에서 일부는 그 열을 또 우주 공간으로 내뱉죠. 그래서 우주가 내뱉어서 그래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 나타나서 지구 역시 흑채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항온동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항온동물, 말 뜻이 뭐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물을 항온동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람이요. 자, 사람 같은 동물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자, 어떻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바로 뭘 막 먹죠. 그 뭘 막 먹는 게 이게 에너지라고요. 그러면 동물은 에너지를 섭취한 다음 그 에너지가 계속 그 몸 안에 축적만 되나요? 아니죠. 외부로 그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죠. 자, 어떤 형태로 방출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어요. 자,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어서 쌓아놓은 생물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물건을 든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를 걸어 다닌다거나 하는 이런 내 물체로서의 움직임에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인 내 입장에서 외부에 일을 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의 에너지 소모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소모는 뭐예요?
바로 생명이 가만히 있는데도 에너지가 막 소모가 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내부의 대사 혹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항상성 유지라는 말로 생물학에서 표현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가 어떤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것을 하게 만들 때 많은 에너지가 쓰이는데, 그걸 우리가 통칭하여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도 유지하죠. 그다음에 심장도 이렇게 일정하게 뛰게 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노폐물이 생성되고 이런 모든 것들, ATP가 만들어지고 호흡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유지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먹는 것하고 소비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뤄서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요. 그게 바로 사람 같은 경우는 30 몇 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대표적인 흑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흑체는 아주 놀랍게도 이 흑체는 놀랍게도 빛을 흡수하고 다시 방출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 같은 경우가 누구의 빛을 흡수하고요? 태양으로의 빛을 흡수하고요. 그 남는 에너지를 다시 또 지구가 또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내뱉죠. 그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빛을 방출한다. 이게 또 사실은 우리 항온동물 같은 사람들한테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사람도 가만히 있어서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 몸에서도 빛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빛이 보통 누구의 형태로? 적외선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면 깜깜한 가시광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체를 인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군사작전 할 때 군인들이 이상하게 이게 많이 뭐가 이렇게 불룩불룩 많이 담긴 이상한 카메라 같은 거 보고 어둠 속에 보면 사람들 뛰어다니는 거 보이고 그런 장면들 있죠. 예, 그게 바로 그 생명 역시 흑체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인 거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 이 흑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흑체라는 현상이 있고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측정을 해서 실험 데이터들이 알려졌겠죠. 그 실험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흑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조사를 했겠지. 해가지고 그 태양에서 빛이 방출되는데 그 빛이 방출하게 되는 그 태양 혹은 태양 외에 다른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 등에 대해서 이 흑체 복사 현상을 이제 조사를 해본 그 결과가 바로 요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앞으로 이제 흑체 복사와 관련돼서 억수로 많이 보게 될 그래프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그래프는 x축이 뭐야? x축이 바로 빛을 흑체가 방출한다고 했죠. 방출하는 빛의 파장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인텐시티란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인텐시티 조금 우리말로 직역하면 색이잖아요. 색인데 사실은 조금 애매한 번역이에요. 그게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냥 강도다, 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각 파장 별 색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각 파장별 색이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태양 같은 흑체가 있는데 그 흑체가 빛을 내어놓는데요. 그럼 빛을 내어놓을 때 사실은 아주 다양한 빛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빛의 파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빛을 내놓는데 그 빛의 세기가 얼마다를 이렇게 도시를 해놓은 함수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건데 이 경향성을 이제 차근차근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첫 번째, 모든 물체는 열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여기 복사란 말이 나오거든요. 복사란 말의 뜻이 뭐예요? 바로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 radiation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복사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복사의 뜻은 뭐냐면 바로 매질이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그걸 복사라고 합니다. 자, 매질이다라는 말은 물리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이 여러분 귀로 들리잖아요? 그럼 이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채워져 있는 공기가 매개체가 돼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달될 때 항상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렇게 매개체가 필요한 에너지 전달만 있는 게 아니라 매개체가 전혀 필요 없는 에너지 전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통칭하여 뭐라고 한다?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느낌을 그 받을 수가 있냐면요. 이 복사를 이렇게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냐면 이게 뭔가 이게 한겨울에도요.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한겨울에 나가면 춥죠. 추운데 한겨울에도 햇빛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이게 정말 추워도 햇빛에서 이게 뭔가 피부로 뭔가 딱 압박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그거 우리가 그냥 그 추운 날 햇볕에 햇볕 쬐고 있으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따뜻한 느낌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공기가 따뜻해진 곳 있잖아요. 이 공기가 따뜻해진 곳에서 아 따뜻하다 이렇게 느끼는 느낌하고요. 진짜로 햇빛은 조금 멀다고 하면 왜 그 겨울에 되면 저녁기 중에 왜 온 하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막 새빨간 불 들어오는 그런 전열기 있는데, 이게 막 보통 2줄이나 3줄짜리로, 얘들 같은 경우는 딱 꽂은 다음에 그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이게 따뜻한 걸 넘어서 뭔가 내 피부를 막 쪼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바로 복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대류를 통해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요. 공기를 매개로 공기가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전열기에서 나오는 어떤 빛 에너지, 를 광량자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또 조금 더 할 거예요. 그 광량자가 바로 그냥 막 날아와서 내 피부를 빵빵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를 때림과 동시에 내 피부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운동량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복사 에너지가 전달될 때는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알 텐데, 이게 뭐냐면 어느 공간에 들어갔더니 공기가 따뜻해지는 느낌과, 아니면 왜 찜질방에 가면 목욕탕 있잖아요. 그 목욕탕 안에 이렇게 따뜻한 물에 싹 들어갔을 때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왜 찜질방 안에 이렇게 양머리하고 이렇게 딱 들어서 이 기분 좋잖아. 그리고 따뜻한 물에 딱 들어 기분 좋잖아. 이건 대류로 연결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춥다고 요런 전열기 있죠. 전열기 딱 들어갖고 앞에 딱 있어봐. 그러면은 이게 따뜻해지는 건 맞는데 이게 뭔가 나를 콕 찌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왜 기분이 안 좋냐면 직접적인 운동량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량자 역시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내 피부에 도달하면서 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운동량을 동시에 전달해서 내가 자꾸 물리적인 충격을 받게 돼 있다고요. 놀라웠게도 알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복사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복사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흑체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튀어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복사는,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또 하나 나오냐면 전자기 파동. 자 전자기 파동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뭐죠? 전자기 파동 원래 영어 표현으로 원래 영어 표현 뭐를 이렇게 직역한 거예요. 뭐죠? 바로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알겠죠?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를 저렇게 우리말 전자기 파동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 이걸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자 원래 영어 표현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를 한자말로 직역한 게 전자기 파동인데, 한자말이 아니라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게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한자말로는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복사가 될 때 그 복사가 빛의 형태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때 튀어나온 전자기파동, 뭐 쉽게 얘기하면 그때 튀어나오는 그 흑채로부터 튀어나온 빛은 어떻게 된다? 그 빛의 파장이 사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경향성을 지금 분포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분포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뭐 경향성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그 경향성이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놨죠. 하나는 빨간색으로 하나는 파란색으로. 의미가 뭐다? 빨간색으로 그린 건 고온에서, 파란색으로 그린 건 저온에서. 아시겠죠? 이런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약간 수리적인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채복사 이론이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처음 저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법칙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슈테판 볼츠만 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슈테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거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 S가 나올 경우에는 ST가 나올 때 독일어에서 S는 S 발음이 아니고요. SH 발음이에요. 그래서 S는 여기서 스테판이 아니고요. 스가 아니고 독일어에서는 S가 맨 앞에 나올 때 항상 이럴 때 여기죠? 그래서 슈테판이에요. 슈테판. 아시겠죠?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 로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 저 그래프 아래쪽, 저 그래프 보여요? 아래쪽 면적이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에너지 밀도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에너지 밀도? 자, 뭐냐면 에너지 밀도란 이겁니다. 흑채 1세제곱미터 당 방출하는 열량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뭐 에너지.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럼 흑채의 이 부피를 고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은 다 반짝반짝 빛나지만 하나같이 크기가 똑같아요? 다 달라요?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등치가 크면 클수록 방출하는 열량도 기본적으로 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본 부피라고 하는 걸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채 복사에서 나타나는 전체 에너지는 그냥 나와 있는 흑채에 대해서 뭐 에너지가 어떻게 뭐 방출된다 이게 아니라 그 흑채 1세제곱미터당 얼마 에너지가 방출되는지로 표현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 있죠. 이 나타나는 그래프에서 어쨌거나 얘를 아래쪽 면적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어디서 어디 파장 0에서 파장 무한대까지 모든 파장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아래쪽 면적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에너지 밀도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적분이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가 있을 건데 그 함수 꼴을 바로 이런 식의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 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자 파장에 따라서 그 파장에 따른 세기라고 하는 함수값이 있을 건데 놀랍게도 이 파장의 함수값을 표현하는 로라는 함수는 그래서 단위가 줄 퍼 미터 4승으로 나타나요. 단위가 좀 묘해. 자, 왜 단위가 줄 퍼 미터 4승이 돼야 되냐면 자 보세요. 면적은 사실은 높이에다가 밑면적을 곱하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x축 함수값에다가 y축 함수값을 곱하는 게 바로 면적의 개념일 텐데 그러면 x축 함수값의 단위가 뭐예요? 나노미터의 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미터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전체 면적 단위가 줄 퍼 미터 3승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로라고 하는 그 단위는 줄 퍼 미터 4승이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녀석이 묘한 단위 체계를 가져서 뭐라고 물리량을 표현하기가 못해서 그냥 뭉뚱그려 인텐시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 흑체복사 이론에서 나타난 이 로라는 함수가 이제 등장하게 될 건데 이 함수의 단위 체계는 줄 퍼 미터 사승이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 적분을 막 했더니 놀라웠게도 어떤 상수에 4제곱이 나오는데 누구의 4제곱? 온도의 4제곱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이 시그마를 뭐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슈테판 볼츠만 상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뭐 어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여튼 이 적분을 그럼 이 로라는 함수가 만약에 알려져 있다면 그 알려져 있는 것을 0에서 그럼 왜 0에서 무한대까지야? 주어진 그래프가 파장 기준으로 0에서 무한대까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야. 왜? 보시다시피 흑체는 모든 진동수의 파장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파장이 빛도 다 방출한다고 생각한다면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적분을 하게 되면 함수가 알려졌을 때 어떤 상수의 온도의 자승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도가 커지면 이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서 그림이 지금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파란색이 저온이고 빨간색이 고온인데 아무리 봐도 아래쪽 면적을 보면 빨간색 아래쪽 면적이 커요. 파란색 아래쪽 면적이 커요. 위쪽이 클 거란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제 흑체복수와 관련돼서 또 하나 알려진 사실 바로 요겁니다. 얘도 무슨 이름이 있는데 이거 법칙 이름이 있는데 빈의 변이 법칙 맞아요? 이게 빈 법칙이었나? 맞나? 이게 아마 이걸 얘기한 사람이 그 윈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산 건데 하여튼 뭐 내가 가물가물하긴 한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근데 묘하게도 어떤 이유인지 사실 이 흑체복사 이론이 처음 보고됐던 19세기에는 그 이유까지 당장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묘하게도 실험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다가 혹은 이런 식으로다가 극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극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온도 조건마다 어떤 온도 조건마다 그 세기가 가장 커지는 특정 파장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의 그 파장 위치를 듀 람다 맥스 이때 얘를 저온 그다음 여기서 듀 해서 여기에 있는 요 람다 맥스 이때를 고온이라고 하면 바로 최대 인텐시티를 갖게 하는 그 온도별 특정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장이 놀랍게도 뭐 이런 식의 온도의 역수에 비례하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그래프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T는 온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B는 어떤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 그래프에다가 뭐 바로 표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요 극대점하고 요 극대점 있죠. 이 극대점을 이 앞 연결하면 무슨 수리적 관계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y 이퀄 x분의 k 뭐 이런 꼴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뭐 이렇게 온도에 대해서라면 온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x분의 k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x가 지금은 온도고 여기에는 이 y가 앞서 얘기하는 람다 맥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온도하고 람다 맥스가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바로 또 5번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체복사 현상은 뭐 알려진 지가 수백 년 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거라서 관련돼 있는 내용 설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거여서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얘를 이제 좀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것을 어떤 과정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왜 이상해? 아니, 자, 그 다음 줄게요. 지금 나이
두 번째. 자,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구나. 쏘리. 고마워요. 자, 봅시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흑체는 뜨끈뜨끈 할 수 있죠. 태양도 뜨끈뜨끈하고 뭐 사람도 따뜻하잖아요. 그럼 그 흑체에서 빛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뜨끈뜨끈한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이 둘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걸 어떤 과정으로 설명하느냐예요. 자,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첫 번째 1. 자, 기본적으로 열 현상이 뭐로 나타난다? 진동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흑체가 됐건 뭐가 됐건 물질 안에는 원자들이 있을 거고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자, 전자가 있으면 사실 물질 내의 원자 핵과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전기적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저 핵하고 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 바로바로바로바 짜잔. 짜잔.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바 관성이 작은 전자가 더 크게 진동하겠네요. 자, 아무래도 핵하고 전자를 비교하면 누가 질량이 더 크고 작습니까? 핵은 질량이 크고 전자는 질량이 작잖아요. 그렇다면 진동을 한다고 하면 핵보다는 누구의 진동? 전자의 진동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자, 바로 핵과 전자의 진동을 자, 영어 표현으로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가정을 합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는 하모닉 오실레이터고요. 우리말 번역은 뭐죠? 우리말 번역은? 하모닉 오실레이터. 우리말 번역은? 바로 좋다고요? 좋아. 바로 조화 진동자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근데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조화 진동자나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어려우니까 저 조화 진동자를 우리가 아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 아는 얘가 그냥 조화 진동자 뭐.
용수철이 용수철 알겠죠? 용수철. 용수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가 가해질 때 핵도 전자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핵은 약간 요 정도라면 전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이거를 그냥 어떤 용수철에 물체가 달려서 진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용수철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원력.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K는 뭐고 X0는 뭐예요? K가 바로 용수철 상수고 그 다음에 X가 변이고 그 다음 X0는 뭐예요? X0 이 수식에서 X0 수식이 뭐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X0는 뭐예요? 바로 용수철의 평형 위치죠. 즉 여기에 있는 핵하고 전자를 구성했을 때 걔네들의 가장 안정한 그 둘 사이의 거리를 X0로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일부 진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평형 위치에 대해서 진동을 하는 그 변이를 X로 표현한 거겠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E. 또 하나 알아둘 건 이때 나타나는 용수철의 진동수. 자, 이때 용수철의 진동수 표현 어떻게 합니까? 바로 new 한 다음에 2파이분의 1 곱하기 K 오버 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저 표현의 이름은 물리학을 좀 공부한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 표현의 이름은 마찰계수요. 마찰계수. 좋은데 뭐냐면 얘는 바로 reduced mass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환산질량. 환산질량. 자, 저 환산질량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M1이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M2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의 상황을 딱 봤을 때 좀 크게 그리고 하나를 작게 그렸으니까 이놈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때 뭐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냥 M1하고 M2를 비교했을 때 M1 쪽이 좀 크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도 전혀 진동을 하지 않는 평형 거리에 대해 이제 이놈도 여기서 일부 진동할 수 있고 여기 있는 M2도 어떻게 일부 진동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진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벼울수록 진동폭이 좀 더 크다고 했죠. 근데 이때 얘를 진동수가 같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얘를 벽으로 두고요. 벽. 거기에 그냥 용수철이 달려서 물체 하나의 진동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물체 두 개가 진동하던 건데
하나를 벽으로 둬버리면, 자, 벽은 진동할 수 있어요? 벽은 진동이 안 돼요? 벽은 이제 질량이 무한대로 가정을 해버리면 여기 놈은 전혀 진동을 하지 않을 거고 요 놈만 진동을 할 거 아니야. 이때 둘이 동시에 진동할 때의 진동수와 혼자 진동할 때의 진동수가 같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놈의 질량을 뮤라고 하고 그걸 환산질량이라고 하는데 이때 수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알려져 있냐면 요거의 역수가 저기에 있는 M1의 역수에 M2의 역수에 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물리 시간에 그 상대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요걸 증명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리 시간에 요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우시고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더 표현이 간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요 진동 움직임하고 요 진동 움직임을 다 동시에 수식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진동하는 걸로 모든 에너지 관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핵도 진동을 하고 전자도 진동을 하는 게 맞는데 핵과 전자의 진동 모두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단일 진동수로 표현을 하고 핵과 전자를 뭉뚱그려서 가상적인 어떤 물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녀석의 질량이 바로 환산 질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테크닉은 나중에 물리 시간에 좀 배우시고 그래서 흑체 안에 있는 어떤 핵과 전자의 진동을 이제 환산 질량이 고려된 조화 진동자를 통해 그 진동으로 뭐냐면 열 에너지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바로 진동자, 뭐 쉽게 얘기하면 용수철 위치 에너지. 그게 어떻게 2분의 1 용수장수 K의 x 빼기 x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화 진동자가 진동을 할 텐데 그 진동을 하는 변이가 이제 점점점 크면 클수록 그때의 위치 에너지는 점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중학교 때도 약간 용수철을 배운 적이 있겠지만 용수철이 진동을 할 때 진동폭이 작으면 저에너지고 진동폭이 크면 고에너지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용수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 현상이 나타날 때 내부에 있는 핵과 전자의 진동을 물리학적으로는 용수철의 진동으로 고스란히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재밌는 게 바로 세 번째 얘입니다. 열에너지가 전자표로 전달되는 과정의 세 번째 이거예요. 바로 뭐냐? 이거예요. 전하를 띠는 입자. 얘가 가속 운동하면 그 에너지의 일부가 비트 형태로 외부로 방출됩니다.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좀 열까? 추우면 닫아요. 알겠죠? 좋아. 자, 쓰셨나요? 자, 저게 뭔 말이냐? 이걸 기억하는 게 억수로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가에 앞서 알아둘 사실은
왜 이런지에 대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라고 묻는다면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없어야겠죠? 그냥 이런 현상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간의 과학기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막 달나라도 가고 막 심지어 막 우주여행도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으로 한 20억 내면 우주여행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아, 몰라요? 언제 우주여행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 여러분 우주를 간다라는 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보통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특별히 군인도 아니고 특별히 과학자도 아니고 하지만 우주에는 가보고 싶고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이씨 나 돈 많은데 우주나 갔다 올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하겠어요?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가 돈 많은데 우주나 갔다 올까 해갖고는 우주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우주선이 필요하잖아. 우주선이. 그래가지고 우주선을 살 수 있나? 여러분 우주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돈이 뭐 이렇게 100억, 200억도 아니고 돈이 수십조, 수백조 있는 사람이라고 쳐. 그럼 돈이 많으면 근데 물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살게 뭐 이건 좀 그렇잖아. 하지만 돈이 많으면 물건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돈이 많으면. 그럼 사실 우주선도 뭐 물건이잖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걸로 뭘 사고 싶다. 뭘 사지? 보통 여러분이 해봐야 뭐 에어팟 이 정도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건. 근데 그 사람은 스케일이 다른 거야. 뭘 사지? 우주선을 살래?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살려면 쇼핑을 하려면 거기 파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주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처음에 나사에 갔겠지?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사는 개인 기업이야, 공공기관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this is not for sale 이랬을 거 아니야. 이건 파는 게 아니고 이랬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갖고는 일론 머스크가 이거 우주선 어디서 사지? 하고 진짜 순수하게 진짜 우주선 살려고 돌아다니고 우주선 살려고 어디가 했더니 바로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또 가장 또 기술력이 앞선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바로 러시아. 바로 구소련이죠. 그 구소련에 우주선을 판다는 얘기가 있었어. 왜? 러시아가 그러니까 소련이 망해가면서 돈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소련이 망해가면서 그리고 그 소련이 망하면서 여러분 그 러시아 전에 소련이 있었던 건 알죠? 이게 무슨 뭐 공산혁명 해가지고 이제 그 소비에트 공화국 해고 이제 공산 국가가 있었던 건 알죠? 근데 그 나라가 망해갈 쯤에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망해갈 쯤에 막 팔았어요. 이렇게 막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이어받은 러시아도 당연히 초반에 물론 지금도 이게 좀 돈이 별로 없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러시아 초창기에 그 구소련에서부터 남은 그 연구용 자료 로켓을 우주선을 막 팔았어. 판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핵폭탄들 팔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막 은밀하게 막 테러리스트들이 핵미사일도 살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재하고 그런 거 많았어 하여튼.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 우주선 판다고 해서 갔지. 가갖고 내가 우주선 살러 왔어 이런 거야. 그래갖고 러시아 사람들이 뭐 우주선 살라고 그래 뭐 얼마에 살래?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나는 막 살 수만 있으면 뭐 얼마를 써도 좋다 무조건 사고 싶다 했는데 그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얕잡은 거예요. 뭐냐면 야 네가 돈이 많은 건 돈이 많은 건데 이게 그냥 돈만 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서 어떡할 건데? 뭐 네가 날릴 수나 있겠어? 네가 그럴 머리나 돼? 그 러시아 과학자들이 했나 봐요. 그래갖고 일론 머스크가 그냥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하지. 정말 크리스탈 클리어. 그냥 돈이 있어서 사고 싶은 걸 사러 온 것뿐이야. 근데 돈이 있어서 사고 싶은 걸 사러 왔는데 예를 들면 이거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이어팟을 사러 갔어? 그 애플 매장에 갔더니 저 이어팟 에어팟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이 딱 근데 갑자기 야, 너 음악은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 조금 잘 봐. 그냥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러 온 거잖아. 근데 갑자기 그거하고 별개로 막 야, 네가 뭐 이런 거 들을 수준은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 기분 억수 안 좋겠지. 무슨 말 하겠어요?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수모를 당했대. 수모를 당했대.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엄청 빡쳐가지고 에이씨 안 사 이거 오고 그때 드디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에이씨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무슨 말 하겠어요?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막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우선 팍 쏘고 막 무슨 말 하겠죠? 알겠죠? 그거 무슨 말 하겠죠? 예. 그래서 인류는 이제 드디어 개인이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번 달인가 유럽에서도요 우주여행 서비스가 시작이 돼서 지금 그 1인당 20억 내고요 일반인들이 그 우주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20억 이상 있는 사람 낼 수 있으면 지금 요즘은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주여행의 비용을 20억에서 한 3, 4천만 원대로 떨어뜨리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우주여행 한 번에 20억. 그럼 하겠어요, 사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20억 한 번 내고 우주여행 갔다 오고 있어요. 한 1,000억이나 1조 단위의 재산이 있어야 20억 쓰지. 무슨 말이야. 그리고 혼자 가? 가족끼리 다 가야지? 와, 가족끼리 다 가면, 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떨어뜨려서 한 3, 4천만 원. 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갈 만한 사람 있을걸? 우주여행 3천만 원. 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선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건 약간 좀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하죠? 땅 사고 집 살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하죠? 이건 미국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은 미국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어릴 적 판타지를 실현하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일론 머스크나 삼성이나 돈 많은 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도 돈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삼성이나 LG는 그 많은 돈 벌어서 뭐해? 땅 사지. 우리나라 땅 사고 해서 경영권 유지하려고 하지. 근데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저기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왜 주식 투자해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 미국에 또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뭐해? 우선 첫 번째 기부하겠어요? 기부 많이 하고 그다음 뭐해? 어릴 적 판타지를 실현해.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기 때 우주여행 하고 싶었던 거야. 그 우주선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알아요? 혹시 이 영화 알아요? 아바타? 아바타라는 영화 봤죠? 그 영화 만들어서 그 감독님 돈 조금 벌었겠어요? 많이 벌었겠어요? 수십조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 땅 사고 집 산다고. 근데 제임스 카메론 그냥 반은 뭐 했게? 돈 많이 벌어서? 해저 여행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옛날 19세기에 나온 SF 소설 중에 해저 산만리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거대한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을 여행하면서 바닷속에 막 아틀란티스 사람들도 만나고 막 그런 SF 소설이 있어요. 그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기 때 너무 재밌게 본 거지. 돈 많이 벌어서 나도 그렇게 해저 여행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해양 연구에 투자를 해서 해양 연구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특수한 잠수정을 만들어서 그 수심 2km 이상까지 들어가서 해저 생태계 관찰하고 막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또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에 가면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도 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인데 아일랜드 거지였거든요. 아일랜드 거지였는데 미국으로 이민 와서 3D 업을 하다가 엄청나게 사업 성공을 해요. 특히나 철강 산업, 철도 산업으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거든요. 그런 다음 뭐 하게요?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또 똥 싸고 집 샀을까? 그 돈을 무지먹게 많이 벌어서 뭐 지었냐면요. 미국 전국에 도서관을 지었어요. 왜? 그 사람이 어릴 적 꿈은 도서관에 앉아서 행복하게 책을 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학교를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어서 어렸을 때 그런 걸 못한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데 도서관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만한 거 있죠.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만한 걸 전국에 몇 개를 짓게요. 개인 사비로 3,500개를 지어요. 그러니까 좀 돈을 쓰는 게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한 돈을 우리나라에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땅 사고 집 사고. 근데 미국의 부자들은 이게 미국을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벌면요. 나는 실패했어. 나는 돈 많이 버는 건 실패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많이 벌면 이런 얘기들 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릴 적 판타지를 순수하게 실현해 보는 것. 알겠죠? Anyway. 그래서 인간의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아직 안다 모른다? 1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중력에 대해서 인간은 알아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중력에 대해서 거의 연구된 게 없죠. 그냥 mgh 해서 이렇게 중력을 통한 에너지 정도나 표현을 하는 거지 왜 질량을 가진 물체에 중력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 역시 현상만 알려져 있을 뿐인 거지 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현상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 현상들 이유를 모른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외워. 알겠죠? 알겠죠? 내가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외우면 돼. 어차피 이유는 아무도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현상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부터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갔다 오세요. 갑자기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버렸네. 아이 참.